이제 12부를 맞이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 영상은 책을 쓴 당사자 본인 작가가 읽어드리는 독서 프로젝트입니다. 민족의 스승 월남이상제 5권 중에서 1권을 읽고 있어요. 책 한 권이 15부까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1권에서 12부를 읽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영상 배경은 온양민속박물관입니다. 온양민속박물관은 1시간짜리이기 때문에 제가 1시간 전에 12부를 읽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시력이 나쁘신 어르신들, 혹은 병상에서 퇴원을 기다리시는 분들 괜찮을 거예요. 또 아예 시각 장애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하여 제가 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시력이 좋은 분은 영상 보시면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2부 죽천 박정양과 만남. 소제목 한양의 첫밤. 한양에 온 상제와 일본의 역사. 명치유신. 박정양과 상면. 내가 하지 말고 우리가 같이 하자. 박정양은 누구인가. 이런 소제목입니다. 첫 번째, 한양의 첫밤. 천안 삼거리부터 보이기 시작하여 시흥 과천을 들어서자 걸리느니 말이다. 걷는 사람이 열이라면 말 탄 사람이 둘셋이고 짐을 실은 수레도 늘어났다. 말에 올라타 든든한 유상으로 점잖게 앉아 길을 가는 벼슬아치들이 걷는 상제 일행 무리를 연달아 앞지른다. 비키시오, 비켜. 거창스러워 걸음이 늦다. 남태령을 넘어서자 길에는 오가는 사람들로 가끔 몸이 부딪힐 때도 있다. 점점 걸음은 느려지고 해는 서산에 걸린다. 이거 늦겠는데? 희택이 걱정한다. 한강 노량진 나룻뱀머리에 이르러 배를 타는데 우마차, 말, 사람, 짐이 뒤엉켜 배가 떠나려면 아직도 멀었고 해는 진다. 이렇게 배를 건넜지만 아직 멀었어요? 아버지 희택에게 물어보니 사대문 안으로 들어서야 하는데 아직도 남대문까지 가려면 멀었단다. 오후 8시를 말하는 밤, 해시가 되어서야 남대문에 들어선다. 문이 너무 커서 놀라고 어두워서 어떻게 생겼는지 문인지 알지도 못하겠다. 대문밭 시전에는 장사꾼들이 꽉 들어찼고 다들 어디를 가는지 오가는 사람에 치여 죽을 지경이다. 여기가 숭례문이라고 하는데 동서남북에선 4대문 중에 하나 남대문이다. 동대문과 서대문은 멀지요? 동서남북 대문이 4개고 대문과 대문은 성을 쌓아 막았지. 그래서 성 안과 성 밖으로 나누어야 하는 곳이 한양이다. 대궐은 성 안에 있다지요? 당연하지. 어두워서 아직은 안 보이지만 그렇게 멀지는 않다. 순간 아버지와 같이 오기를 정말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혼자와 물어서 찾아가려면 이 밤에는 어렵겠고 성 밖에서 하루를 더 자고 아침에나 찾아갈 것이고 그래도 혼자서는 묻고 찾아가기가 어렵게 생겼다. 밤인데도 번잡하고 넓은 길을 지나 도무지 어디로 왔는지도 모르는 곳에 오자 저기가 대궐이다 하고 손가락으로 가르쳐주지만 대궐 앞이 하도 넓어 제대로 보이지를 않는다. 바로 육족거리에 온 것이다. 힘들지? 여기는 눈 없으면 코베어 간다는 곳이다. 한참을 더 걸어올라 기와집이 꽉 들어찬 마을에서도 또 한참을 돌고 오르고 걸어 어느 낯선 집 앞. 이제야 장직의 집에 왔다.
이미 지쳤다. 어제도 그제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한양이라는 곳이 지치게 하는 곳인가 보다. 둘이서 호젓하게 천안까지 올 때가 좋았다. 사람 숲을 치고 들어선 한양 석박과 성안은 상제를 힘들게 한 것이다. 어지럽고 빙빙 돈다. 눈이 어디서 자는 건지도 모를 정도다. 늦은 밥을 먹고 누운 상제는 골아떨어져 잠이 들어버렸다. 장직과 혜택은 아직 마주 앉아있다. 죽천댁의 얘기는 잘해놓았지? 예. 그때 고모님은 사람을 찾기는 찾는다 하셨고 죽천 조카한테도 얘기는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알아. 그 후에 또 만났는가 묻는 거지. 예, 또 만났지요. 죽천은 뭐라고 하던가. 죽천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답니다. 욕김 같아서 10명은 못 들이겠습니까만 마음에 드는 사람이냐고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만나보고 얘기를 하자 했어요. 그래. 무슨 일을 시킬 참이라 하던가. 글쎄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와 마음이 맞으면 뭔가 하도록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왜 언지를 줬지 않았던가. 알았어, 품값은 줄 거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것도 큰 걱정일세. 거짓말을 해놨으니 말이야. 대부님, 죽천하고 돈 얘기는 못했습니다. 말을 해보니 그럴 분위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봐야 뭔 얘기를 한다는데 안 그렇겠어요? 그러나 고모님이나 죽천이나 그냥 부려먹을 사람은 아닌 것만은 믿어도 될 겁니다. 마음에 드느냐가 문제지 돈 없어서 못 줄 일은 없지 않습니까? 눈치가 빠르면 절에서도 고기를 얻어먹는다는데 일단 두고 보자고요. 그래, 다 제 팔자겠지. 나나 장직 조카가 마음을 쓴들 그대로 되겠는가? 하여간 내일 나는 내려갈 터이니까 그쪽하고 잘 상면하게 힘써주게. 그러세요. 주무십시오. 얼마나 잤을까? 깊은 잠에 빠진 상제가 설참하니 잠이 깼다. 잠자리 바뀌는 것이야 몸에 배 잘 자지만 한양에서 첫 밤은 다른가 보다.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고 이런저런 생각이 엄습해 들어온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으나 여전히 잘못 온 것 같다. 죽천이 나를 들여 도대체 어디다 쓸까? 아무리 생각해도 할 일도 시킬 일도 없다고 보인다. 아침 먹고 죽천이 등청하고 나면 나는 혼자서 할 게 무엇인가? 죽천은 바쁜 사람일 것이다. 자기 일과 자기 공부도 바쁜데 나는 자주 거추장스럽기만 할 것 같다. 상제는 특히 어중간한 것은 질색이다. 일도 없이 빈둥거리면 얼마나 지루하고 죽천도 좋다 할 일이 아니다. 아버지는 왜 이런 고집을 부리셨지? 다시금 공연한 길을 왔다는 생각이다. 월효도 야속하다. 부부가 떨어진 것도 그렇지만 남편이 어정쩡하게 무의도식한다면 후회할 것이다. 머리를 싸매고 생각을 하고 또 해봐도 죽천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 들여도 문제다.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다가 한두 달 만에 다시 내려가야 될 일은 아닌지 거의 세운다. 그래도 무엇을 할 것인지 짐작이 안 된다. 마당 쓸고 장작 패고 불 떼고 이런저런 허드렛 일하고 밥이나 얻어 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 배겨내지도 못할 노릇이다. 다음, 한양에 온 상제와 일본의 역사. 한양에 와서 하루를 자고 첫 아침을 맞았다. 마곡사에서 보았던 기와지붕 묵직한 느낌의 수십 배에 달하는 북촌 마을. 줄을 이은 기와지붕이 상제를 놀라게 한다. 나무 울타리는 하나도 없고 모두 기와를 얻은 돌담장으로 둘러싼 마을이다. 장직의 집에서 죽천의 사강은 멀지 않다고 한다. 임금이 사는 대궐의 기와집은 얼마나 클지 어젯밤에는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 못한 상제다. 그런데 상제가 죽천에게로 가는 지금 상제도 모르고 희택도 모르는 중대한 일이 일어났다. 바로 조선을 뺏고자 조선 초기 일본이 일으킨 삼포, 제포, 부산포, 제물포, 부산포, 연포, 삼포 외란을 비롯하여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국을 치기 위해 길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조선이 그걸 거부하면서 일어나 수많은 우리 조선 백성이 죽은 임진왜란 침략과 이순신이 노량해전에서 지휘한 전투로서 정유재란 등등
무수하게 조선을 넘보고 전쟁을 일으켰던 에도 막부 264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중이다. 연호를 메이지로 명치로 고치고 상제 나이 19세 되는 해 1세 1원제를 택하여 출발하는데 바로 지금 상제가 한양에 올라가고 있는 것이 현재다. 1869년도 내년이지요. 에또를 도교로 바꾸고 도국화 막부의 아성이었던 에또성, 도교성을 왕궁으로 정하게 될 것이다. 최고 통치권자로서 천황 친정의 대명분 아래 왕종 복고를 실현하고 메이지 신정부를 수립하는 메이지 유신을 단행한 것이다. 이 상제를 말하려면 이와 같은 일본의 역사를 알아야 하는데 간단치 아니하나 일본의 역사는 지금까지 2009년 집필 초고 당시네요. 대략 약 15단계로 나눠진다. 차후에 필요한 경우 자세히 쓸 것이나 연조의 개량만 살펴본다면 이러하다. 앞서 구석기 시대를 맞고 지나면서부터 일본의 역사는 시작된다. 아하, 근데 이 일본의 역사가 쫙 있는데 이건 또 글씨가 또 너무 자르네요. 또 더 자르네요. 좀 더듬거릴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관주같이 주석같이 이렇게 작은 글씨로 인용문이라서요. 예. 1. 15개로 나누는 거 알았죠? 1. 승문, 조문시대. 일본의 선사시대 중 기원전 약 1만 5천년에서 1만 1300년 전 사이의 중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 사이이다. 공주 석장리 유적 2만 년 후 단군왕금 고조선 건국 1000년 전까지임. 이 야요이 시대 기원전 10세기 중반부터 3세기 중반까지 해당하는 시대이다. 야요이 시대죠. 첫 번째 승문시대, 조문시대라고 하고 야요이 시대라고 하죠. 두 번째는. 이 시대는 단군왕금 고조선 건국 1300년 후 기자조선, 삼한조선, 전국 삼한시대에 있었던 작은 국가까지를 야요이 시대라 한다. 한문으로는 미생시대로군요. 3. 고훈시대. 한문은 고분시대고요. 3세기 중반부터 7세기 말까지의 약 400년이다. 백제 멸망 때까지죠. 조몬, 야요이, 고훈,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스카, 비조시대. 고훈시대의 종말기와 겹치기도 하지만 6세기 후반부터 초반에 걸쳐 아스카의 궁전과 도시가 세워진 시대를 가리키는 일본 역사의 시대이다. 일부 겹침은 일본 통일 전 통일신라 27대 선덕여왕, 고려 일대 태조왕건 제위 이렇게 겹친다. 다섯 번째, 나라시대. 넓은 의미로는 710년 겐메이 전왕이 헤이조코로 천도한 것으로부터 794년 간무 천왕이 헤이안쿄로 천도할 때까지의 84년의 기간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710년에서 784년 간무천왕이 간무천왕이 나카오 각효로 천도할 때까지 74년의 기간을 가리키는 일본 역사 시대의 구분의 하나이다. 앞과 겹칩니다. 백제 멸망 후 8년 신라 효소왕, 선덕여왕 사후 14년 요럴 때예요. 여섯 번째, 헤이안 평안 시대죠. 794년 간무천왕이 헤이안쿄로 천도한 것으로부터 가마쿠라 막부의 설립까지의 약 390년간을 지칭하는 일본 역사의 시대이다. 예, 거기 한국 역사 겹치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가마쿠라 시대, 겸창이죠. 한문으로는.
무사계급이 천황, 귀족계급과 분리된 새로운 지배체제로 봉건정치의 시작을 의미하는 봉건정치는 그 후에도 막부가 막을 내리는 1866년, 68년까지 계속되었다. 네, 예, 순조시대까지 겹친다. 1860까지 겹친다. 다음, 남북조 시대. 1392년 네, 남조와 북조가 합쳐지기까지의 기간을 남북조 시대라 하고, 이성계 조선을 건국한 해 그때네요. 무로마치 시대의 초기에 해당. 이 시대의 일본은 남조와 북조로 두 조정이 존재하였고 각자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남조가 정통이라 하는 사람은 요시노초 시대라고 하기도 한다. 아홉 번째, 무로마치. 이거는 한문으로는 실정이에요. 무로마치 시대. 무로마치 막부가 일본을 통치하던 시기로 아시카가 다카우치가 막부를 세운 1336년부터 1573년까지를 가리킨다. 예. 열 번째, 센고쿠 아츠치모 모야마 시대. 전국 시대. 일본의 15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초까지의 사회적 정치적 변동 및 계속되는 내란의 시기이다. 한자어를 음차한 전국시대라는 표현도 사용된다. 아즈치모모이마 사타이 시대는 오타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장악한 시대를 말하며, 연도상으로는 따지면 1568년 임진왜란 때네요. 우리나라는 까지를 말한다. 에토 시대. 에토 막부가 정권을 잡은 시기를 말하며 1603년 3월 24일부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이타이 쇼군으로 임명되어 에토의 막부를 연 시기를 에토 시대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1867년 지금이네요. 11월 15일 막부의 권력이 천황으로 이관되는 대정봉환, 천황에게 국가통칭권을 돌려줄 거 있을 때까지 264년간 유지되었다. 에도 막부가 오래갔죠. 예, 임진왜란 이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현재까지요. 메이지 시대, 지금 열리는 거죠. 아직 열리기 전이죠. 명치시, 한문으로는 명치고요. 명치시대는 일본의 시대 구분의 하나로 지금 열리고 있다. 1868년 10월 23일부터 1912년 일제강점 2년 후 7월 30일까지를 가리킨다. 개국 1년에 에도 막부 붕괴 4년 단발령으로 일본 식민지 상투인 촌막계가 폐지됨. 예, 일본 상투가 폐지됨. 예, 여기는 기르네요. 일본 어떻게 해서 고종 시기와 일정 강점기와 겹치는 시기를 메이지 시대라고 하고요. 이건 또 더 한참 후죠. 메이지가 막을 내린 후의 이야기죠. 1912년부터예요. 대정천황이라고 대정시대, 이거 다이쇼 시대라고 그러죠. 다이쇼 시대 1912년 7월 30일부터 1926년 12월 26일까지를 가리킨다. 이때는 이상재 선생 일생과 딱 마주치네요. 다음 해에 이상재 선생이 이제 운명하시니까요. 소화시대, 쇼와, 예, 소화시대, 일본의 구제시대. 요거는 소화시대는 일제 때죠. 쇼와 124대 천황이 재기간 1926년부터 89년까지, 1989년 1월까지를 가리키죠. 노태우 정부 시절까지 그 2년이 걸리네요. 헤세이 시대, 헤이세이 시대, 지금이네요. 아키히토가 즉위한 그것도 현재까지를 가리킨다. 지금 현재 헤세이 시대죠. 예, 이렇게 15가지로 구분된다. 이것은 일본의 역사는 이상재 선생의 일생에서 계속 중복되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것만 짚은 것입니다. 아, 이제 잔글씨가 조금 풀렸네요. 그래도 그 잔글씨를 봤더니 또 큰 글씨가 또 어두워지네. 현재 하고 있는 이야기는
12번째 메이지 시대가 열리는 중이라는 뜻이다. 예. 다음 명치유신. 1868년 고정 5년 일본 정부는 그들의 왕정 복고를 조선 정부에 통고하고 양국의 국교 회복을 청하는 사신을 보내왔으나 척의 정책으로 기운 대원군 집정의 조선 정부는 서계 격식이, 서계라는 건 글 문서예요. 공문서예요. 교문서예요. 격식이 종전과 같지 않고 도서도 거기에 찍힌 뭐 도장 같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조선 정부가 인각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 등을 들어 사신의 접견조차 거부하였다. 전환기 일본 사회는 혼란스러웠다. 고메이 천황이 구시대 유산 고소와 권력의 정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 대한 도막파의 기대가 부응하면서 정권이행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즉 막부를 폐지하고 천황을 중심으로 한 왕정 복고의 움직임이 그것이다. 한계에 부딪힌 중앙막부는 결국 1867년 상제 나이 18세 대정봉환의 뜻을 밝히고 중앙막부에 대항한 도막파의 저항을 무마하고자 한다. 이러한 대정봉환은 형식적인 의미에서 천황제를 유지하되 실권은 유력한 다이묘, 대명. 다이묘는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의 사법권, 통치권, 군사권, 징세권 등의 모든 권한을 갖고 성을 세우고 신하를 거느리던 등 마치 왕처럼 행동한다. 이러한 다이묘란 일본에서 헤이안 시대에 등장하여 19세기 말까지 각 지방의 영토를 다스리고 권력을 행사하던 유력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초기 무사계급의 우두머리로 출발했으나 점차 그 권한이 확대되어 지역 내의 군사적 및 사법권, 군사권 및 사법권, 행정권, 경제권을 가지기에 이른다. 에도시대 서약을 통해 쇼군 이래로 편집되었으니 자신의 성에서 가신들을 거느린 봉건 영주의 삶을 살았다. 19세기 메이지 유신으로 일본의 근대화 바람이 불면서 영주의 통치권을 박탈당하고 귀족이 되어 연금을 받았다. 천황의 왕정복고, 이건 명치유신을 말하죠. 선포 후 새로운 체계의 대원칙으로 5개 조문을 발표하였는데 내용은 선진 자본주의 열강 제국주의로 이행하기 전야인 18세기 후반의 시점에서 일본 자본주의의 형성의 기점이 된 과정으로 그 시기는 대체적으로 1853년에서 1877년 전후로 잡고 있다. 1854년 미국의 동인도 함대 사령관 MC 메리 제독이 미국 대통령의 개국 요구 국서를 가지고 일본에 왔다. 이상제 나이 4살 때죠. 이때 유신의 싹이 텄고 1854년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 프랑스와 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예, 이상제 선생 나이 5살 때죠. 우리는 통상조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이 조약은 치커 없이 처리한 막부 독단적 처사였으므로 반막부 세력이 일어나 막부와 대립하는 격동을 겪었다. 그러다가 300여 년 내려오던 막부가 1866년 패배했고 67년에는 대정봉환 명치유신이죠. 천황에게 국가정권 통치권을 돌려준 왕정복고가 이루어졌다. 메이지 정부는 학제, 징병령, 세금이죠. 지조 개정 등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고 부국 강병의 기치하에 구미 근대국가를 모델로 국민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관주도의 일반적 자본주의 육성과 군사적 강화에 노력하여 새 시대를 열었다. 아무튼 일본은 명치유신으로 근대적 통일국가가 형성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성립하였고 정치적으로는 입헌정치가 개시되었으며 사회 문화적으로는 근대화가 추진되었다.
또 국제적으로는 제국주의 국가가 되어 친황제적 절대주의를 국가 구조의 전 분야에 실현시키게 되었다. 유신을 기록한 일본은 구미에 대한 굴종적 태도와는 달리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해서는 강압적 침략적 태도로 나왔다. 특히 사이고 다카모리 우에노 공원 입구에 세워진 일본 메이지 유신 1등 공신 사이고 다카모리의 정한머리는 정한론을 조선을 정복하자는 정한론이죠. 조선 정복을 주장하고 반대파와 경쟁을 벌였으나 패배하여 실각한 후 자살하고 말았다. 메이지 신정부의 참의인 사이코 다카모리 및 이다가키 다이스케 에무경 소에지마 다네오미 등 강경 정한론자들은 우 대신 이와쿠라 도모미 등이 해외 시찰차 나가 있는 사이에 사이고가 스스로 견한대사 한국의 대사를 파견한 견한대사를 자임해 왔던 터였다. 이와 같이 일본이 무림 정권에서 임진왜란 등 조선 침략을 일삼던 에도 정부가 물러나면서 조선은 이제 지긋지긋한 일본의 침략으로서 해방되는가도 싶을 것이나 그런데요, 세상은 완전히 더 심하게 뒤집어져 정한론을 토대로 한 일본의 침략은 이제부터 무력과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 앞선 서양 문물에서 얻은 막강한 힘으로 더욱 강력해지고 마침내 한일 병합으로까지 가게 되는 토대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조선은 이에 대해 관심 없고 방심했고 척화에만 몰두하고 있는 중이다. 척화는 뭡니까? 쇄국이죠. 명칭유신이 강력한 일본을 만든 면면을 보면 1. 헌법 제정, 입헌 국가를 세움, 2. 근대식 경찰을 설립함, 3. 메이지 초기 우체국을 설치함, 4. 근대적인 공장과 여성 노동자들이 생산에 참여, 5. 메이지 초기 신화폐 발행, 6. 일본 최초의 신문 창간, 7. 메이지 초기의 집배원 활성화로 전국 문서 우송체제 확립, 8. 이어서 전학 개통, 9. 서양식 군대 편제 조성, 10. 서양식 병기창 설립, 11. 교육제도 도입, 12. 촌 마을마다 소학교 설립, 13. 종교문호 개방으로 타종교 국가 체제 조성, 14. 서양 교육제도 수용, 영어 등 다국적 언어 채용 등등이다. 명치요시는 이렇게 엄청난 일본의 변화를 가져오고 또 힘을 불러줬죠. 우리는 아직 깜깜한 밤중이죠. 쇄국이니까. 다음 박정양과 상면. 예, 죽천에 붙인 박재근은 강화에 가 있어 만나지 못한다. 죽천에게 알아서 하라고 했다 하므로 먼저 장직의 고모 박재근의 부인이죠. 되는 죽천의 모친을 배웠다. 이 상제라 하옵니다. 인사를 하자 나보다 죽천이 더 기다리네 하고 말을 내린다. 자기에게 있어 상제는 제자 떨림이고 승자는 아들 떨림이니까 조카 여식이라 할 텐데 단박에 말을 내리다니 무리하다 싶은 상제다. 나야 결정권이 없으니까 죽천을 만나야지. 그리고 여기 머물 자리는 준비됐으니 다른 걱정은 안 해도 되네. 조카도 같이 만나보라고. 고모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들 싫은들 그런 말을 할 일인가? 죽천이 좋다면 나는 싫어도 좋고 죽천이 싫다면 나는 좋아도 싫은 게 아니겠는가? 셋이 얘기를 나눠보란다. 죽천을 만났다. 아, 형님, 어머니한테는 들리셨습니까? 인사부터 드리고 왔지. 당연하지 않은가? 그리고 상제도 인사를 했다. 아, 그러신가? 형님한테 잘 들었네. 키가 마침 맞구먼.
생경하게도 죽천도 말을 내린다. 나이 9살 연상이지만 손잡벌 되는데 아무리 얘가 촌수라도 그렇지 먼 일 가라도 촌수는 촌수가 아닌가. 선뜻 마음이 편치 않은 상제다. 눈치를 챘나 보다. 이보시게. 혹 내가 말을 내린다고 섭섭하게라도 들리는가? 갈수록 태산이다. 아닙니다 대감. 하자. 허허. 난 아직 대감이 아닐세. 그런데 한 가지는 미리 말해둬야 하겠네. 가정에서는 총수를 중시하지만 나라에서는 자리를 중시하네. 아우가 왕이 되면 형이 절을 하는 것이고 말의 공대와 하대가 바뀐다네. 내가 따지면 외가 아저씨한테 말을 내리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세상에는 각각 법도가 있으니 이 점 인격무시하는 것은 아니니 자네도 말을 내린들 상관없으나 나는 존칭 대신 평칭을 써야 함은 이해하시게나. 하하, 이런 것이 있구나. 상제가 말했다. 괜찮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야 제가 더 편합니다. 죽전은 댁적 같은 사람으로 보인다. 몸집도 크고 키도 크고 눈이 부리부리하면서 다정한 눈빛이다. 그런데 자네는 다부디는 데다가 눈이 번쩍거리는 거면 오호라. 죽천이 상제의 눈을 보고 고개를 끄덕인다. 이로써 싫다는 것인지 좋다는 것인지 상제는 잘 모를 일이다. 싫다 한들 상관이 뭐며 좋다 한들 또 뭐 별게 있겠는가. 다만 부티가 나고 귀티가 나는 죽천이 부럽게는 보인다. 하지만 그런 것에 별 신경 쓸 일은 아니다. 상이 나오고 진수성찬이 꽉 찼다. 드십시오 외삼촌. 자네도 먹자고. 장직이 한마디 한다. 아, 많이 차렸네. 고모님이 나오시기를 기다렸었다는 거 봐. 제가 잘 차려야 했어요. 보통 때는 제가 검소하게 차리지 않으면 뭐라 합니다. 이렇게 차리려면 제게 물어봐야지 아니면 제가 손을 안 대거든요. 생일상이 아니라 환갑상 같다. 상제는 모처럼 입맛이 돌았다. 상을 물리자 아참 차츰 인사는 나눠도 되겠지만은 하더니 어이 전무기 길떡이 하고 부른다. 행남아범과 가솔일세. 이쪽은 이상제라 하고 인사들 하시게. 우리 집 살림을 맡아서 고생이 많은 사람들일세. 가족까지 여기서 같이들 사는 모양이다. 저쪽 건너 행랑채 살지. 잘들 지내게. 인사를 시키고 장직은 돌아갔고 상제에게 방을 정해준다. 그리고 밤이 되어 죽천과 마주 앉았다. 자네는 무엇을 하고 살 생각인가? 밑도 끝도 없이 묵직한 질문을 한다. 인생의 목표가 뭐냐고 묻는 걸세. 점점 더 무겁다. 지금 제게는 목적이라 할 무엇이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농사지을 내가 아니다 하시니 우선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맹물 같은 말씀을 올려 죄송합니다. 어허, 그래. 대장부가 뜻이 없다는 말인가? 있었지요. 그러나 있은들 무엇하나 하고 다시 생각하는 중인데 마땅히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 전에 세웠던 뜻은 무엇이었는가? 상제가 당황스럽다. 이거다 저거다 할 말도 마뜩찮다. 뭐 전에는 과거를 잘 치르고 좋은 신하가 되어 임금을 모시는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신하? 과거? 그러면 선비였구먼. 그래서 공부는 얼마나 했는가? 대답이 선뜻 나오지 않는다. 사서오경이야 마쳤을 테고. 예. 그리고는 한 연화묵은 읽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네. 나는 이번으로 5번째 사람을 만나보는 중일세. 내가 바라는 것은 인생의 벗이라고나 할까. 위아래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친구 같은 사이를 찾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구만. 죽천이 계속 말한다. 다음. 내가 하지 말고 우리가 같이 하자. 나는 친구가 없다네. 모두가 나를 경쟁자로 대하여 마음을 주지 않아. 그러니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가야 하는 나는 걱정이 많네. 그것은 학문도 중요하지만 터놓고 상의하고 피차 연구하고 새길을 찾자는 것인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그런 인물은 대단한 지식인이 아니고 과거에 급제한 벼슬아치는 더더욱 아닐세. 각자 자기가 갈 길이 다르므로 나는 네게 너는 내게 관심을 가질 수 없으니 당연하지. 상제가 그저 듣고 있다.
내 곁으로 오고 않고의 결정은 자네가 할 일일세. 다만 나를 알고 와야 한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하루에 나를 알기란 어려울 일이고 오게 되면 차츰 알게 될 것인데, 한마디로 내가 나를 말하라고 하면 이제부터 나라 일에 참여하면 나로서는 진정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야.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누군가가 곁에서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글쎄요, 솔직히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마음에 어떤 준비가 된 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장가를 갔고 내년이면 자식도 태어납니다. 이런 제가 아버님이 원하시기를 큰 고기가 되려면 바다로 가야 한다 하시므로 결정은 차후에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을 뿐이어서 한마디로 예 그리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맞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대감께서 오라 하시면 부족해도 순종하겠으나 이렇게 훌륭한 대감의 벗은 가당찮고 순종을 둔다는 것은 박정양은 누구인가? 죽천 박정양은 반남박씨 참봉공파 23세 손이다. 부친은 경암 박재근이며 강화부 판관에 재직 중이다. 같은 반남박씨로는 연암 박지원이 죽천의 증조부 뻘이나 직계가 아니어서 연암은 오창공파 19세 손이다. 열아일교로 유명한 박지원의 부친은 박사유이며 박사유의 둘째 아들 박충재의 장남의 박규수로 21세 손이다. 연암 박지원은 1780년 정조 4년 44세 때 삼정형 진하사 박명원을 따라 북경을 거쳐 청나라 황제의 여름 별궁에 있는 열하까지 갔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발달된 사회를 보고 실학의 뜻을 두게 된다. 그의 대표작 열하일기는 이때의 결문을 기록한 책이다. 연암은 상제의 부친 희택과 같이 왕의 특명으로 천관직이 선공감이었다. 단 가감역이 아닌 가명을 지냈고 사복시, 말을 관리하는 부서죠. 주부, 이듬해 의금부 도사, 재릉령 한성부 판관을 거쳐 나중에 안의현감을 역임한 뒤 양양부사를 끝으로 벼슬에서 물러났다. 참고로 당시 벼슬아치의 호칭을 살펴보면 대감은 정삼품 이상의 관원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며 영감은 정삼품과 종이품 벼슬아치를 일컫는 말이나 당시 지방군수도 영감이라 불렀는데 이는 격존칭 예우일 뿐 바른 호칭은 아니나 일반화된 호칭이기도 하였다. 나리는 나으리라고 하기도 하나 나리가 맞으며 원래는 당화관 정사품 이하를 높여 부르는 말이었다. 광의적으로는 죽천도 나리나 엄밀히 따지면 아직 나리는 높고 진사나 생원이라 부르기에는 야박하다. 상제가 알고 놀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박정희의 할머니 가운데 준원, 박준원 어른의 따님이 정조의 비 수빈이며 순조의 숙황으로서 모친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순원황후의 시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박정양은 자 치중, 호, 죽천, 시호, 문익으로서 66년 별시 문과에 금제하고 아직은 벼슬에 나가지 않은 상태다. 다만 이제 벼슬길에 나가려 하며 몸가짐, 마음가짐을 다듬는 중이다. 이로부터 8년 후 경상좌도 암행오사로 나가게 될 것이므로 죽천은 도약을 위한 준비기간이다. 따라서 상제도 곁에와 동시에 뛸 자세를 위해 몸을 달군다고 할까? 이로써 스스로를 다듬어 강하게 한다고 하는 자강의 세월에 접어들어가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나리, 제가 나리 곁으로 오겠습니다. 한산에 가서 아버님께 인사 올리고 바로 올라오겠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순간 무엇인지도 모를 감동에 상제는 선선히 청해 올렸다. 할 일은 시키는 대로 묻지 않고
하면 된다는 조건이라면 놀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저는 심심한 건 못 참습니다. 그러나 또 마음에 없는 일도 못합니다. 제 적성에 맞다 싶은 것만 시키시면 저는 밤잠 새우고서라도 제 일을 하겠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청원드립니다. 상제가 더욱 고개를 숙였다. 그때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려고 한다. 상제는 그 생각을 즉시 걷어차냈다. 아, 잘 생각했네. 우리 아버님 어머님도 좋아하실 것으로 믿네. 우리 한번 일생을 손잡고 가보자고. 단 나나 자네나 일편단심일세. 예, 여기까지입니다. 제 12부 읽어드리기를 마쳤습니다. 다음 이제 13부로 가게 되면서 13부에 가게 될 것 같으면 상제가 받은 삶의 충격인데, 하여튼 간에 이게 제가 이걸 쓰는데 자료가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료를 구해가지고 이걸 사실에 근거해서 앞으로 자료가 이게 무한대로 들어갑니다. 이 박정량이라는 분, 명성황후 시해 당시에 총리 대신 영의정이었었어요. 이분이 을산의학에 이분이 참 토혈분사한 분인데, 이분은 국가에서는 잘 알아주지 않지만 알고 보면 이분은 어마어마한 애국자십니다. 후손들이 자기 그 조상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알리고 뭐 이렇게 애국지사 뭐 이렇게 훈포상 뭐 이런 것을 추진을 안 했어요. 하여튼 감사하고요. 시각이 나쁘신 분들 모쪼록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